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 진행을 맡은 서울 온드림 다문화 가족 교육센터 센터장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규 회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 6월에는 대한생명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법인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 회원으로는 박국서 대표 이사님, 김길수 상무님, 이용우 센터장님께서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세계미래포럼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환영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미래포럼 소식입니다. 미래경영 CEO 과정 제5기가 어제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16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어제 끝났는데요. 다음 학기 6기는 8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곳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과정은 미래 사회 변화를 리드해 나갈 기업 CEO와 임원 그리고 각계 지도자급 인사를 위한 과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진단 및 전략적 대비를 위한 과정이거든요. 오늘 그 동봉해 드린 자료에 브로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미래교육 지도자 교육 연수 안내입니다. 세계미래포럼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교육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미래 정보와 지식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제25회 미래로 산악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두 타선으로 산행을 떠났었는데요. 다음 산행은 7월 21일 토요일 강원도 홍천의 가리산으로 떠납니다. 가리산은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자연 휴양림이죠. 미래로 산악회 매회 접수 마감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생각 여행 시간입니다. 미래의 생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수많은 첨단 기기 또 기기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보게 되는데요. 미래의 생활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SF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그런 동영상인데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안에 이런 시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미래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산율 1의 재음미라는 주제로 이영탁 이사장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문제도 언젠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제 곧 인구가 줄고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구매력, 시장 수요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할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뻔한 얘기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난 30여 년 전 1980년대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단연 높았는데 근데 70년하고 80년, 10년 사이에 이 떨어진 걸 보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 90년대 이후로는 이렇게 이 밑으로 이렇게 푹 떨어져 가지고 세계에서 계속 제일 낮은 이런 걸 보이는데도 최근에 와가지고 이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전망을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경제활동 인구, 노동력, 학생 숫자는 정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됩니다. 그죠? 얼마 전에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지금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걸 보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인도가 커지고 아프리카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어쨌든 앞으로 2050년 되면은 90억이 넘는 세계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막 오그라듭니다. 인구 1억 이하가 가지고 있는 말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미래에 보면은 우리 일본도 우리나라도 앞으로 말과 글이 없어지는 지경에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정말 끔찍하달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장차 어떤 모습이겠느냐? 첫째는 제가 그야말로 개인주의가 아주 크게 확산되지 않느냐? 지금도 이 혼자라는 것은 혼자 크지 않습니까? 그죠? 혼자 커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방 안에 들어앉아 가지고 혼자서 컴퓨터 켜고 인터넷 하고 해가지고 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가장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 인터넷 상에서 대화하고 사귀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와 가장 친한 친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나 홀로 생활을 하는데 가족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작아지니까 그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데다가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캥거루족 해가지고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선가 크게 이렇게 다룬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그 세 가지 포기? 삼포 세대라고 하는데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취업이 되지 않으니까 나이 30대 40대 친구들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겁니다. 과거에 된장녀가 지금 간장녀로 그죠? 돈을 펑펑펑 막 쓰다가 지금 짠돌이로 변한다고 하는데 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거예요. 이걸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도 이 개인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홀로 살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한테 얹혀 사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 거기다가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고 위축이 되고 하는 반면 이 노인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안 죽으니까 앞으로는 노인사회, 숫자가 뭐 많아지는 건 물론이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노인네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건 물론이고 비교적 건강합니다. 그죠? 나이 은퇴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웬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거든요. 건강하고, 그 다음에 능력, 경력, 지혜, 이런 것들이, 경륜, 이런 것들이 노인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있습니까? 그 지혜와 경륜이 더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쩌면서 가장 중요한 돈이 이 노인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캥거루족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건강과 지혜와 경륜과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 노인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앞으로 세상은 노인 사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왜 그러면은 출산율 1밖에 안 되느냐? 왜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고, 낳아도 하나밖에 낳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경제적인 부담을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경제적인 부담.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돈 때문에, 돈이 전부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돈 때문에 그렇다면은,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아기를 많이 낳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는 돈에다가 핑계를 대다가, 경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못하면 또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하여튼 안 낳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국은 부모, 지금 우리 사회에, 그죠?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경제 주체 각자의 지나친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고장이 난 것도, 금융위기가 온 것도,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도, 1%와 99%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좀 나은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기왕의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나친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쓴 소설 이정구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벌쪽의 대표요, 제조구 상징인 당대 최대 재벌그룹 총수 이정구가 나서가지고 1%와 99% 간의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 먼저 내려앉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절제하고 배려하는,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나섰는데, 이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는 데서도 부모 자식 간에 무조건적인 상대방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부터 먼저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가 발동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세요. 아기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혼자서, 물론 힘들죠, 그죠? 애 하나도 힘들지만은, 둘 보다가 하나를 만약에 선호한다고 본다면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는 어릴 때부터 형제간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죠?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돕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런 과정에서 큰 아이가 장차 더 좋은 사람으로 자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미래 사회는 특별히 잘난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도 협업이어야 합니다. 융합과 통섭을 하지 않으면은 내 혼자서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우물을 파더라도 긴 물이 나오도록 파자면은 깊이 파야 하고, 깊이 파자면은 넓게 파야 하고, 넓고 깊게 파자면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미래 세상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협업하고 통섭하고 융합해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럴 경우에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로 경쟁력 있는, 장차 쓸모 있는 이 어른으로 자라나자면은 분명히 주변에 형제, 누나, 동생, 형제들이 있는 게
뭐 유리한 것은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국가 사회의 입장에서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선 고생스럽고 내가 우선 돈을 더 써야 하니까 들어가니까 하는 이런데 지나치게 그쪽에서만 판단한 것 아니냐. 진짜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한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가 더 좋은, 더 장래성 있는, 더 경쟁력 있는 아이로 클 것이냐. 국가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게 더 좋으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me first가 아니라 we first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출산율 이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은 사실은 어떤 그 출산 장려금이다 뭐 이렇게 무슨 그런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 가지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 근본적인 문제가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이 부모의 입장에서 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의 입장, 국가 사회의 입장 이런 쪽에서 생각해가지고 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런 개인주의, 개인적인 그런 그 사고를 전환하는 그런 일대 혁신 운동이 있었으면 하는 얘기고,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고용 없는 성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있는 이 노동력도 제대로 흡수하기가 참 어려운 그 세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들은 우리 산업이 흡수하는 이 노동력, 산업의 고용 흡수력은 갈수록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더구나 또 앞으로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자동화도 물론 있지만은 이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도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지금은 우리 저임 시대, 소위 우리가 하고 싶지 않는, 하지 않는 그런 쪽에 이 노동력만 아주 선별해가지고 오는데, 그래 되면은 사실 전체 인구의 구성에 이 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장차 좋은 사회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현정 소장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 뭐 합니다만은 전체 인구의 구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각 분야에 골고루 더 이렇게 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어디였더냐 꼽으면은 물론 로마를 꼽는 사람도 있고 무슨 몽골을 꼽는 사람도 있고 현재 미국을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로마가 1000년 이상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른 문화나 서로 다른 인종, 그죠? 언어, 민족,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호수 국가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죠. 미국의 전체로 봐도 그렇고 뉴욕시 자체를 봐도 그렇고 실리콘밸리를 봐서도 그렇고 그야말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로 봤을 때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는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기왕에 보면은 우리 경제 사회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죠? 앞으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그런 것은 더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단일 민족 뭐 하는 이런 어떤 좀 폐쇄된 그런 사고도 강하게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해외로 이렇게 진출하고 퍼져나가고 하는 그런 대외지향적인 요소도, 다이내믹한 요소도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문화 사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체
숫자도 늘리고 질도 수준도 더 높이고 그래서 장차 미국에서는 다문화 정책이 성공한 것이 대통령까지 나왔으니까, 그죠? 대통령 가장 중요한,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대통령까지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쪽으로 사고도 전환하고 노력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고 정서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바꾸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님께서 암 생각을 바꿔야 이긴다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진수 원장님은 암에 관한 최고의 위치에 계신 분이시죠. 오늘 좋은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이제 생각을 바꾸고 우리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암 생각을 바꿔야 이긴다라고 했는데, 말씀했는데, 암 생각을 바꾸면 이깁니다. 암 이깁니다입니다. 그럼 생각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이죠, 저희 어렸을 때 인사 말씀 중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 인사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진지 잡수셨습니까 얘기하면은 무슨 뚱땅한지 같은 소리 안에 굶는 사람이 있나 했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손님 오면은 음식 대접하는 것이 인사말이었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서 밤새 안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밤새 안녕하고 당연한 거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 그 루츠, 그러니까 뿌리라는 그런 그 얘기인데요. 거기에 가 있던 선교사님이 한번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감비아라는 나라 가면 인사말이 길다. 밤새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형님, 동생, 누나 인사하다 보면 5분 정도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인사말이 더 길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지 않더라도 주위 환경이 바꾸면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주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좋은 아침, 굿모닝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좋은 아침 번역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또 have a nice day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요즘 인사말이 바꾸긴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거지만 이렇게 문화가 바꿀 수 있다, 생각이 바꿀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 공포, 아니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왜 두려움, 공포, 죽음 이런 걸 생각하느냐, 암 걸리고 돌아가신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암 걸리면 다 죽는다. 암 걸리면 다 죽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25만 명이 돌아가시는데 매년 그중에 한 7만 명 정도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28%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72%는 암이 아닌데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걸리면 죽는다가 아니고,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돌아가실 때가 돌아가신다, 아니면 다른 병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한테는 암 걸려도 사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거지만 정부에 대고 좀 예산 좀 많이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암이 중요한 병이니까 예산 좀 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암법 내셔널 캔서 액트 해가지고 투자한 것이 어떤 미국의 의료 산업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암이 사망원이 1위지만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 2위가 중풍, 3위가 그 심장병인데요. 4위가 뭐냐면 당뇨병, 5위가 간질환입니다. 근데 당뇨병을 내가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 당뇨병 환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원체 못 먹고 살았으니까 당뇨병이 걸릴 만큼 비만증에 걸린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엔 사망원이 4위로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병이나 뇌졸중도 당뇨병이 합병증으로 생기는 거고, 또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증도 당뇨병이 합병증에 생기는 건데, 그만큼 당뇨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당 걸렸다 그러면 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 해가지고 꽁보리밥 먹고 그러면 된다라고 해서 치료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뇨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치료 안 하고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혈관의 변화가 와가지고 뇌졸중, 심장병, 뭐 눈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그 만성 신분전증 생기고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생각을 바뀌고 요즘엔 치료약이 좋아져가지고 치료하면서 살면 이런 합병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이미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1세고 남자는 77세, 여자는 84세입니다. 동갑내역에 결혼하더라도 여자분들은 7년 동안 혼자 지낼 것을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81세까지 살면은 이게 2009년도 최근 데이터는 36.2%. 여기 3명 중에 1명이라고 해요. 사실은 11명 중에 4명이 암에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안 걸리려고 오래 돌아가시는 이유는 없고 미리 돌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암에 걸리더라도 살 때까지는 오래 사실 것을 권합니다. 요즘에 여기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젊지 않은 분, 점잖은 분들은 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즘에도 제가 뭐 사람들을 만나면 아우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그 얘기는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는 저보고 늙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목욕탕에 가게 되면 말이죠. 아침에 그냥 부시시하고 가게 되면 가서 경로증 있으세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랍니다. 하여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영어로 표현해서 리타이어먼트가 은퇴인데 거기에 하이픈을 하면 리타이어먼트 타이어 바꿔 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65세, 60세 은퇴하고 나서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떻게 할 건가 준비를 해야 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를 위한 미래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서 하는데 이 타이어는 규격에 맞는 것을 바꿔 끼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이 안 맞는 거라면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타이어 빵꾸 나서 한번 해보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건강 측면에서는 이제 줄기세포가 돼가지고 줄기세포 하나로 심장도 만들 수 있고 간도 만들 수 있고 막 콩팥도 만들어가서 필요하면 이식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다 바꿔 낄 수 있는데 오직 바꿔 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뇌를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를 다 바꿔놓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리 기계가 있고 랩탑이 있고 뭐 PC 많이 했는데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각은 뭐 다르니까 이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대접받는 방법, 리타이어먼트는 우리 정신세계를 하는데 저희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븐업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클린업하고 드레스업하고 쇼업. 오늘 아침에 미팅에 오신 분들은 쇼업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좀 뭐 했을 때 나이 들어서 잔소리 그만하라고 해서 셧업하고 그 다음에 돈 낼 자리 있으면 다 내고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라. 이것이 세븐업이라고 하는데요.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기려면 지지 마라. 그래서 빠지지 마라. 삐지지 마라. 따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빠지지 마라 해서 이 세 가지 지지 마를 암에 연관시켰으면 빠지지 마라. 그 얘기는 암 걸리기 전에 돌아가시지 마라. 삐지지 마라. 나는 왜 암에 안 걸렸을까? 삐지지 마라. 암은 절대 선물이 아니고 좋은 건 아닙니다.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따지지 마라. 암 걸리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후회하는 얘기 안 하도록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생각하시라 해서 빠지지 마, 삐지지 마, 따지지 마를 암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진에 나타나는 사람은 저희 딸하고 사위입니다. 근데 딸하고 사위를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지도를 보여주려고 그런 건데요. 지도가 거꾸로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그려진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미국의 발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에 있는 1층에 들어가면은 그 지도가 걸려 있는데 이 지도의 이름이 제목이 왓츠업이에요. 아까 그 인사말 한 것처럼 영어로 왓츠업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 별일 없냐,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 하는 인사말인데 그야말로 뭐가 위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항상 지도를 보면서 유라시아 대륙은 북쪽에 있고 위에 있고 오스트리아는 남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뭐 북미가 있고 왜 저쪽으로 돼 있느냐? 우주에 가서 봤더니 그 우주에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딱 고정식으로 생겼는데 우주에 가봤더니 지구가 동그란 블루 마블이고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고정시키지 말고 좀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보건대학원 1층에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거기 그 의과대학 다니면서 제가 한번 그 방문하니까 거기는 꼭 봐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 사진을 보자마자 제가 야 이건 사진 찍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데 기왕에 바꾸면은 파지티브하게 띵킹하자.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자. 암 걸리면 죽는다가 아니고 암 걸리면 산다. 50% 분기점에 따라서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당선 안 되느냐. 또 우리나라에서는 3분의 1만 투표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혹시 이 꽃 이름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크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해당화입니다. 해당화인데 해당화를 가지고 저 연말에 가면 그 건배사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하는 건배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해가 갈수록 당신만 보면 화가 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어떤 부정적인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을 보고 똑같은 사진을 보고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그러면 암 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언론에서도 누구누구가 암 선고받고 몇 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암은 진단 내리는 거지 선고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왜 선고라고 생각하느냐?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에 사망 선고. 여기 법조계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분 같은데요. 그 변호사 분들도 이제 계시고 판사님도 계시는 판사님은 선고 내리지만 의사는 진단밖에 못합니다. 근데 판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대학병원에 갔더니 암이라 선고하고 나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제가 도리어 판사님들은 선고 내리지만 의사들은 진단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암 진단하고 나면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를 해서 1기, 2기는 대개는 수술하게 되고 4기는 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3기인 경우는 항암제 치료하고 방사능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 이제 혼재된 그런 상태인데 4기 암이라고 그러면 질문이 그렇습니다. 아, 말기암이네요. 왜 말기암이라 생각하세요? 4기암 다음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기암 다음에 없으니까 말기가 아니고 4기암은 지금부터 치료가 필요한 단계다. 치료하면 좋아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4기암인데 말기암은 어떤 상황이냐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더 도움이 안 되고 이제는 치료하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 더 힘들고 부작용만 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실 것도 준비하고 임종을 준비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가지고 내가 재산이 어디에 있는데 유서도 써놓고 이런 것이 말기암 준비입니다. 근데 4기암하고 말기암은 다른데 사실은 4기 다음에 5기라는 게 있습니다. 5기 암 환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하면 완치됩니까? 완치는 아닙니다. 그걸 왜 치료합니까? 나는 완치가 안 되면 절대 치료 안 하겠습니다 하고 5기 부리는 사람들이 5기 암 환자들이에요. 이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머리 빠지고 힘드니까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뭐 자연요법하고 해서 나와서 오겠습니다. 선생님은 완치 안 된다고 그래 나는 완치돼 가지고 선생님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하고 5기를 부르는데 그분들이 특징이 3개월이나 4개월 있으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주세요. 왜요? 암이 얼마나 커졌나 보려고요. 근데 다 나왔어서 내가 뭐 했으니 암이 다 없어졌는지 보게 찍어달라고 그러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속으로는 겁이 잔뜩 나니까 암이 얼마나 컸나 보려고 찍어달라고 그럽니다. 이 환자들 5기 환자들인데 치료 안 받고 5기 부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말기암에 빨리 갑니다. 그다음에 불치병하고 난치병인데 우리 그 말 그대로 하면 불치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 난치병은 치료가 어려운 병입니다. 당뇨병도 옛날에는 불치병이자 난치병이었어요. 왜냐하면 약이 없었으니까. 근데 인슐린 나오고 또 좋은 약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난치병도 아니고 치료하기 너무 쉬운데 환자들이 치료를 안 받아서 생각을 안 받아서 문제고요. 고혈압도 루즈벨트 그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혈압이 뭐 200이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혈관 그 동맥 경화증이 생기면 관이 파이프가 좀 딱딱하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그 혈액을 공급하려면 혈압이 높아야 된다 해서 치료 안 하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거꾸로 요즘에는 혈압은 떨어뜨려서 정상 범위 내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70년대의 그 혈압약들은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기운이 없다, 왜 이렇게 힘이 없다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사나 환자 본인은 괜찮은데 사모님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부작용이 심하다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만성병들은 사실은 불치병입니다. 고혈압 불치병입니다. 당뇨 현재로서는 불치병입니다. 치료는 안 되는데, 우리 생각에서 완치는 안 되는데 치료하면서 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침에 식사하시고 점심 저녁 세 끼 밥 먹는데, 밥 먹는 이유는 배고픈 병을 치료하려고 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고픈 병이 밥만 먹으면 해결이 되는데 이거 안 먹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밥을 안 먹고 물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잘 참으면은 배고픈 병은 전부 없어집니다. 이것이 동시에 노인병, 늙는 것도 노화 현상도 음식 안 먹고 밥 안 먹고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해결이 되는데요. 계속 밥 먹고 살면은 계속 노인병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게 불치병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암을 유발한다. 스트레스 받아서 암은 절대 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러이러한 요인에서 뭐 면역이 떨어지고 뭐 해가지고 암 걸린다 그러는데, 스트레스 받았을 때 담배 피는 것이 문제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냥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해소하면 암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라고. 항암 치료 받으면은 머리가 빠진다, 토한다. 사실 한 10년, 15년까지만 해도 머리 빠진 사람은 환자, 머리 안 빠진 사람은 그 보호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항암제가 좋은 게 개발돼 있어가지고 머리 안 빠지고 치료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옛날에는 그냥 생각의 차이인데요. 옛날에는 암 세포는 빨리 자란다.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항암제, 약을 개발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개발한 약제들은 백혈병에는 잘 됐는데, 소위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에는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을 써서 치료하면은 머리가 다 빠져버리는데, 요즘에는 백혈병에는 안 듣지만 일반 암에 듣는 약제들이, 소위 표적 치료제나 새로운 약제들을 개발하면서 저희 의뢰에서 오는 환자들이 환자하고 보호자가 오는데, 보호자가 너무 걱정해가지고 그쪽에다 대고 얘기하면은 제가 환자 가지고 이쪽이에요 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토하는 것도 저희가 30년 전에 치료할 때는 항암제 하게 나면 환자들이 다 토해버리니까 음식 냄새도 못 맡고, 그래서 음식을 안 주고 그냥 입원시켜서 뭐 며칠 동안 입원 그 병원에서 관찰하고 수액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뭐 한 주사 맞고 치료받고 한 3주나 4주 후에 온 다음에 뭐 음식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환자가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 병록기를 보면서 거기 체중 변화 보면은 뭐 3주 전이나 4주 전에 지금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체중은 하나도 안 빠졌는데요, 그러면 죽은 먹었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칠레인가요? 그 금강 매몰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 2주 동안 음식을 못 먹었더니 평균 체중이 7kg 내지 8kg 빠졌다. 하루에 한 500g 정도 빠집니다. 자기 몸에 있는 그런 그 패트를 열량으로 소모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물만 먹고 생명을 유지됐는데, 음식을 못 먹으면 체중이 빠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생각에 밥 안 먹으면 죽는다, 굶으면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에서 그것이 음식의 대명사였는데, 요즘엔 밥 먹고 사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줄어가지고 쌀 저장하는 창국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먹으면 되고 칼로리가 있는 건 먹으면 되지 꼭 밥 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이런 것이 우리 생각이 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 담배 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담배 필 때는 꼭 술도 한잔 하는데, 술하고 담배는 어떻게 보면 같이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 물질이 이제 술에 녹아가지고 더 흡수가 잘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발암 물질에서 DNA 유전체 변화가 왔는데 알코올을 하게 되면 유전체 변화 온 것을 리페어, 정상으로 회복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 거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하면은 제 강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빨리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국립암센터 현황은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뭐 암관리법이 2003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국립암센터 설립된 것은 2000년대 만들어졌고, 근데 한 가지 하게 되면,
그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96년에 시작했고 2차가 2006년도에 했습니다. 96년도에 암정복 10개년 계획 중에 하나가 국립암센터를 만든다는 거였고요. 그때 그 전에 나와 있던 그 우리나라의 암 통계하고 그 이후에 암 통계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병원으로 그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 국립암센터는 3개 조직이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고 부속병원 그리고 국감관리사업본부. 그래서 뭐 연구소에는 암에 관한 연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 치료연구까지 하는 거고 부속병원은 환자 진료를 하고 국감관리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계사업 해가지고 암 환자가 몇 명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암 예방 교육 그다음에 그 금연 사업 그다음에 암 검진 사업, 조기 검진 사업을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비전 선언문인데 세계 최고의 암센터가 되겠다는 것이 있는데 저기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세계 최고의 암센터를 그냥 우리 한국에서 영어로 번역했더니 The World Best Cancer, The World Best Cancer Center 하니까 저희 딸아이가 있다가 아빠 문법이 틀렸어요. 그래서 왜 틀렸냐 그랬더니 더가 들어가면 정관세가 들어오면 더 월드스 베스트 캔서 센터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빼든지 더를 붙이면 더 월드스 베스트 캔서 센터 하면 그야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키 큰 사람 하면은 많은 사람 생각할 텐데 세계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몇 명입니까? 머리가 한참 복잡하면 틀린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키 큰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더 월드 베스트 캔서 센터 하니까 국립암센터가 무슨 세계 최고냐라고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그 리더가 거기에 대해서 안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 꿈은 그렇다 해가지고 꿈이 이렇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끼는 것이 산에 올라가는데 100m 산에 올라가는데 준비하는 거다고요. 2000m 올라가는데 준비하는 거다고. 에베레스트 산 8,000m 이상 올라가는 고지에 올라가는 준비하는 것도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냥 뒷동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고 에베레스트 산 갔다면 전부 얼어 죽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꿈이 필요하다 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 월드 베스트 캔서 센터고 누가 시비를 걸면 우리 꿈이지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떻게 보면 국립암센터의 자랑스러운 얘기인데요. 국민들한테 그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조사하고 2009년도에 조사하고 금년 5월달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암 전문 의료기관 하면 어느 기관이 떠오릅니까? 하여튼 국립암센터가 1위를 차지했고 가족 중에서 암에 걸리면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최초 상기도 하고 선호도에서 국립암센터가 1위를 차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암센터에 대한 지지 내지는 어떤 그 열망 같은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SS나 이런 병원들이 어딘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 인구를 얘기했는데 2008년도에서는 약 67억 인구가 있고 우리나라 인구는 약 4,8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0.7%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에는 그것보다 훨씬 높다. 왜 그러냐? 우리가 뭐 관리가 잘못돼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요. 암에 걸릴 만큼 사시는 분들이 많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암에 걸릴 나이까지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말라리아나 뭐 돌림병이나 다른 뭐 에이즈나 이런 걸로 걸리면은 암 발생률이 적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60년, 70년대는 암이 사망 원인 1위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뭐 그 TB, 결핵 뭐 이런 것들이 사망 원인 1위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근 데이터가 2009년도 데이터인데요. 약 그 19만 2,561명인가 그럴 거예요. 이것이 이제 등록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그 99.5% 정도 등록됐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에 있어서는 아직도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그래서 위대, 폐간, 전갑방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이 순서가 그전엔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여성에서는 지금 위암이 대장암보다 적습니다. 대장암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갑상선암하고 유방암이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진단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진단을 많이 하는 것이 폐경기 전후
40대 후반 50대에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하면 검진하게 되면 이것이 진단이 쉬워서 그렇습니다. 쉬워서 그러니까 뒤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암 걸렸다고 옛날에는 유방암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금방 돌아가실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생긴다 하는 것은 뭐 젊은 아이들한테 백혈병이나 뇌종양 같은 게 생기지만 40대 후반부터 높아집니다. 40대 후반부터 높아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남자에서는 이제 아직도 위암이 좀 많습니다. 위암이 많고 그다음에 폐암이 오래 살면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대장암이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간암입니다. 근데 전립선암이 좀 늘어나고 있는 형태고요. 근데 여성에 있어서는 다른 암종들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다는데 이게 갑상선암하고 이 청록색 갑상선암하고 이 핑크색 이건 유방암은 40대 후반 50대에 진단이 많아지는데 이것이 2000년도에 의학 분업 파동 이후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이 갑상선암이 이제 목 앞에 아담스 애플이라고 여기 있기 때문에 초음파 기계만 갖다 대면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게 발견되고 거기에 바로 새침술 해가지고 바늘을 찔러가지고 세포를 뽑아서 검사하면 암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암이 없었느냐 많이 있었는데 많이 듣고 나 괜찮다로 다 돌아다니다가 검사를 했더니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 부인들 10명 중에 2명은 갑상선에 혹이 있고 암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다가 발견을 많이 하고 실제는 5년 생존율이 99.8%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확률보다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매년 한 350명밖에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는 사람은 훨씬 적은 거죠. 근데 암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혹시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 멸치도 생선이냐라고 얘기하는 것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근데 60대 70대 이후에 가가지고 갑자기 목에 멍울이 만져주고 아프다 그런 경우에 생기는 갑상선암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십니다. 근데 다행히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 30대 40대에서 아니 40대 5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후가 굉장히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금년에는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23만 명 정도 암이 생긴다 그렇게 하고 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82만 명이 암으로 진단받거나 진단받고 치료 끝나고 사시는 분이 있으니까 금년에 새로 생기는 한 23만 명을 합치면 우리나라에 현재 한 100만 명 이상이 암 진단을 받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에서 거의 암 안 걸린 사람이 없고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았던 이제 돌아가셨던 현재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암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치료 성적을 보면은 남자나 여자에서 폐암이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는 생기지 않지만 그것이 치료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측치를 보면 제가 지금 특별히 관심을 한 것은 40대 50대에서 보면은 이때부터 증가하는데 이 중에서 폐암이 많지만 그 앞에 대장암, 위암 이런 게 있죠. 한번 사망 예측치를 보면 뒤로 들어가면서 폐암은 많이 돌아가시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위암, 대장암, 전립선, 간암 같은 것은 그래도 그 뒤로 나는 것은 치료 성적이 좋아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2012년도 예측치에서는 이 갑상선암이 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대장암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피크를 이뤘던 사람들이 치료가 잘 돼가지고 죽는 것을 했을 때는 폐암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 두려운 거,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 살면 생기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젠가 한번 올 건 올 테니까 준비하고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단 받으면은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랜 기간에 생겼는데 갑자기 진단한 것뿐이지 생기는 건 그 전부터 생겼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고, 진단받기 전날까지는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뭐 인생을 논하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암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앞이 노래지고 뭐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살 때까지는 사십니다. 살 때까지는 사시는데, 제가 제일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 치료받으면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그래서 정답을 원하십니까? 교과서적인 답을 원하십니까? 뭐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지만 양쪽 다 원하십니다. 교과서인 답은 몇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의 통계고, 정답은 사실 때까지는 사십니다. 그랬더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몰랐으니까 질문해서 내가 답변하는데 왜 핀잔입니까? 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살 때까지 산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살 때까지는 다 사시는 걸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행인 것은 암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을 알면 예방할 수 있고, 식생활을 개선하게 되면 예방할 수 있고, 담배라든지 이런 것을 발암물질에서 노출되는 것도 예방하면 그러고, 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나왔죠. 디젤 그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로 아마 국제암연구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나 뭐 인더스트리에서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뭐 디젤 엔진을 쓰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사람, 아니면 트럭 운전사 하시는 뭐좀 익스포저 타임이 굉장히 길은 사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대기가스에서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규제는 좀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복잡하게는 뭐 유전자 변화에서 생긴다는 것은 좀 과학적인 얘기니까 일반 상식으로 우리 몸에 뭐 DNA 있고 염색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변화가 돼서 암이 생긴다.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암이 증가하는 3대 이유, 제가 생각하는 3대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이 들어서 암이 생길 때까지 사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게 65년도에 60년대 인구 피라미드고, 아까 이영택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그 95년도 35년대에 보면은 이 피라미드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한 가지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전쟁 때 여기 여성분들이 있고, 여기 이제 귀가 좀 크게 있는 것이 노령화 인구고요. 그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가고 있던데, 이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식이 습관하고 또 한 가지는 진단 기술의 발달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암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갑상선암이나 아니면 유방암이나 심지어는 위암, 대장암도 조기에 발견되는데, 좋은 의미를 쓴 조기에 발견되니까 완치율이 높다는 거고, 나쁜 의미를 쓴 내가 암이 걸렸다 겁먹는 거고, 그래서 좀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행인 것은 암으로 죽는 사람들 그 표준화 사망률입니다. 사람 수가 아니고 연령별로 했을 때는 위암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다음에 간암도 줄어들고 있고, 폐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2000년대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조기 검진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고, 아니면 금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2001년도 그때쯤 되면 이제 이주일 씨가 그 공익 광고에 나와가지고 담배 그거 맛있습니까? 독약입니다. 뭐 해가지고 공익 광고 그거 하고 다음에 그 흡연율이, 남자 흡연율이 69.9%에서 60%로 10% 떨어졌습니다. 그 10% 떨어졌다는 게 300만 명이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인데, 담배 때문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전체 3명 중에 1명이라고 그러니까 한 100만 명이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고, 증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아침에 고급 음식, 뭐 호텔에 오면 내가 대장암을 길린다고 생각하는데 대장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그 전립선암입니다. 이건 노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에 있어서도 위암은 줄어들고 있는데 제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지금 폐암이고, 그다음에 대장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경부암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조기 검진 사업해 가지고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암이 정복 가능하냐?
식생활로 3분의 1은 아예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조기 검진하면 100% 완치될 수 있고 3분의 1도 적정한 치료하면 오래 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그 한국에 오니까 그런 분들 하세요. 뭐 폐암 진단받고 5년 이상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뭐 항암제 치료하고 사는 사람 수술 말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지금 제가 10년 됐으니까 아직도 치료받고 사시는 분도 있고요. 치료 안 하고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폐암이라고 진단은 받았는데 치료도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재밌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93년도에 폐암 진단받고 서울대학에서 수술을 받고 94년도에 또 이상이 있다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01년도에 또 암이라고 해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수술하십시다 그러니까 난 수술 2번 받는데 3번째는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해서 저한테 국립암센터에 찾아왔는데 그 양반을 보니까 암은 암인데 굉장히 서서히 자라는 암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상이 있습니까? 했더니 증상은 없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실 거는 같지 않아 가지고 3개월 후에 오십시오, 6개월 후에 오십시오 했는데 벌써 2011년도까지 작년 연말까지 거의 10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커지긴 커지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 불평이 없는 그런 암이었어요. 그래서 치료 안 받고도 산다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어떤 데에서는 뭐 병원에 갔더니 3개월 말기암이라 뭐 진단받고 선고받고 3개월밖에 못 살고 했는데 뭐 했더니 나아졌다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5년 생존율이 그 95년 이전 그러니까 그 암정복 10개년 계획 하기 전에 41.2%니까 암 걸리면 죽는다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60%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는 62%니까 암 걸리면 산다는 것이 맞는 상황이고 특별히 여성인 경우에는 뭐 70% 이상 살고요. 남자도 암 걸리면 산다 53.2%니까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 잘 임하시고 또 너무 걱정하셔서 식이요법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암종별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 맨 왼쪽에는 갑상선암인데요. 최근 데이터가 남녀 합쳐서 99.7%인데 여성에서는 99.8%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보다도 그 갑상선암 진단받고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그 유방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지금 90%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 나왔으면은 자궁 경부암 여성에서는 80%고 여성에서 가장 많이 그 진단받는 이제 그 갑상선암, 유방암, 그 자궁 경부암이 뭐 100%, 90%, 80%니까 암 중에서도 좋은 암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암 같은 경우도 65%, 대장암은 71% 좋은데 제일 예후가 나쁜 것이 이제 췌장암입니다. 이건 조기 진단도 안 되고 새로운 치료법도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것이 8%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연구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는 19%, 간암은 25%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료를 발표하니까 이제 중앙일보의 기자 오셔가지고 그 국립암센터 원장으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미국에 가지 말라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꼭 하니까 미국 가지 말라고 하지 말고 미국에 안 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생존율보다 우리나라 생존율이 더 좋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위암이나 간암이나 이런 것은 훨씬 좋은데 한 가지 차이나는 것이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은 미국에서는 피검사만 하면 전립선암이라 진단받아가지고 거의 99% 완치율인데 5년 생존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5년 생존율이 여기서 보면 이제 미국은 99.1%인데 우리는 87.6%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빨리 많이 진단해가지고 하자라고는 하지 않고요.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94년도에 전립선암 진단 받으셨는데 아직까지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서 뭐 주사 안 맞아도 되는데 괜히 아픈 주사 맞고 돈 들어가는 게 아니야라고 불평할 정도로 지금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치료하시면서 할 수 있고 좋은 치료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optimistic한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전에는 항암 치료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자라는 암세포 죽이는 건데 이제는 암세포에만 나타나는 그 인자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치료하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만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인데요. 이것이 2001년도에 미국에서 시판되면서 굉장히 좋은 약효로 되어 있는데, 뭐 1960년대 연구에서 소위에서 그 우리 염색체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난쟁이 염색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필라델피아 크로모듈이라는 것도 발견됐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분자 생물학적으로 발견되어 거기에 듣는 약제를 개발한 게 글리백이에요. 그래서 글리백이 생기고 다른 뭐 유방암 뭐 이런 데서 좋은 약제들이 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그 2001년도에 타임즈에 나온 겁니다. 매직 불릿 해가지고 새로운 암 치료하는데 새로운 그 애뮤니션, 새로운 뭐 무기를 이제 발견했다. 그것이 여기인데, 어떻게 보면 탄환처럼 보이잖아요. 탄환처럼 보이는데, 이 약이 이게 지금 미국에서 MDN에서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하는데, 그때 하면은 만성 백혈병 그러면 평균이 3년은 산다. 급성 백혈병은 6개월 이내 다 죽는 것이 급성 백혈병이고, 이 만성 백혈은 평균이 3년인데 치료의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좋아졌는데, 최근에 나와서 이 글리백에 나온 다음부터 치료가 나와서 거의 93% 백혈병으로 죽지 않는다. 그것도 이것이 5년 이상이고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만큼 치료약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치료하면서 만성병으로 그 고혈압 치료나 당뇨병 치료처럼 치료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것에 뒷받침된 것이 뭐냐면, 미국의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 그 1971년도에 국가암법 내셔널 캔서 액트를 이제 그 사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획기적인 것이 뭐냐면 16억 불을 미국의 암 연구소 NCI에 그 연구비로 준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16억 불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1971년도에 우리나라 수출 총액 10억 불 달성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했다고 하던 때입니다. 근데 16억 불을 미국의 NCI 암 연구소에 3년 연구비로 줬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연구비 배정이 NIH라고 해서 국회에서 연구비 배정을 했는데, 암이 중요한 질환이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법률 하고, 그 프레지덴셜 프레지던트 캔서 보드 해가지고 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가지고 연구비를 계속해서 지원했어요. 지원했더니 71년도부터 해가지고 도대체 성과가 뭐냐 해가지고 많은 그 크리티시즘이 있었는데, 90년대부터 이제 그 암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당시에 들어간 연구비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바이오메디컬 그 리서치에 그 발전이 있었고, 또 그 발전이 뒤따라서 새로운 신약 개발에 앞장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크리즈드 팀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폐암 중에서도 담배 안 핀 사람들이 생기는데, 전체 암 중에서 한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되니까 전체 대개 이제 100명 치료하면 5명의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이 정도예요. 이제 암덩어리가 줄어드는데 30% 이상 줄어들면 좋다고 그러는데 한 거의 70%가 줄어들거든요. 보통 때 그 약 쓰게 되면 10명 중에 2명 줄어들면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약은 그것만 그 유전자 변화가 있는 것만 하면 거의 100% 듣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CT에서 보면은 보통 때는 폐하면은 기도가 있고, 이 정도로 나와야 돼. 이게 전부 암덩어리입니다. 이게 이 암덩어리인데, 치료하고 났더니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쪽에서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나사로가 뭐 부활했다 하는 정도로 금방 이 상태에서는 숨도 못 쉬고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뭐 며칠 내에 돌아가실 사람이 이 약을 쓰게 되면 금방 좋아지는 이런 약제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담배인데요. 이것이 데미 무어라는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이걸 쳐다보면 그냥 근사하게 느끼는데, 담배를 꼬나 물고 이거 시가입니다. 그래서 멋있게 보면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좀 연상하시라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벤 고가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스모킹 스쿨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담배하고 폐암하고 암하고 관련이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왜 몰랐느냐? 담배 피던 사람이 뭐 담배로 인한 암이 생길 때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평균 수명이 뭐 45세 뭐 50대 있으니 그때 죽어버리니까 암하고 관련이 없었는데, 암하고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것이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군대에 가가지고 담배 핀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30년대부터 폐암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 폐암 생기는데 보니까 남자들이고, 또 남자 중에서도 1차 대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고 전부 담배 피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들이 나타나면서 195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담배 피는 거하고 폐암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1964년대 미국에서 이제 서전 제너럴 스테이트먼트에서 담배를 관련이 있으니까 끊으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캠페인이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여기 계신 분들은 계시지만 남자가 대학교 들어가면 담배 피는 거고, 좀 조숙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웠으니까 담배 안 피면은 남자 구실을 못 하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담배 피는 사람은 사실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법조계 계신 분은 미필적 고의한 살인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담배 끊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했고, 이것이 이제 그 프리티 루킹인데 예쁘게 보이는 블리트 마크, 담배를 피게 되면 이런 이제 담배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들 수 있다는데, 여자가 남자를 성전환하는 게 아니고, 뭐 사진을 찍다 보면 담배 피면은 이게 뚫립니다. 폐암이라 하지만 입술에 암이 생기는데, 이 본인은 암인지도 모르고 이 정도까지 드는 게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 끊으시고 안 피는 사람 피지 마시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금연 캠페인 내지는 이제 금연 담배값 올리는 것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아마 벌써 2년 되네. 작년 1월 달에 했는데, 예, 남자 그리고 암에서 남자의 자격에서 했는데, 이것이 내가 출연한 다음부터는 어디 가면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들으면 남격 그래요. 그 남자의 자격에 나왔다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금연근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조기검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이게 김태원 씨 같은 경우는 담배도 피지만 뭐 술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이분이 굉장히 획기적인 건 뭐냐면, 보통 같으면 그 검진 받으러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단체로 하니까 검진 받았는데 위에 조기 위암이 있었어요. 조기 위암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기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고 뭐 이틀인가 있다가 다시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굉장히 독종이다 그러는데, 이 단계에서 발견되면 바로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발견 안 되고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 발견했더라면 위를 완전히 절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암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캠페인 아주 굉장히 잘 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국립암센스는 이제 금연 캠페인을 하는데, 금연은 자발적으로 담배가 해로우니까 끊으십시오 하는 거고, 이제는 금연 캠페인 가지고는 안 되고 금연 지킴이를 해야 되겠다. 당신이 안 끊으면 끊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교통신호 위반하는 거, 속도 위반하는 거,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혜택을 있으니까 카메라 달고 뭐 감시기 하니까 그 교통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담배를 끊어야 된다 하는데, 금연 거리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강남 대론가에 했더니 서초구하고 강남구 했는데, 한쪽에서는 벌금이 뭐 5만 원인가 그러고 한쪽에 벌금이 뭐 10만 원으로 해서 한쪽으로 쏠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담배 피는 것을 안 피게 하는 그 전체적인 사회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 그 국립암센터에서는 경내에서 피면 안 된다, 밖에 나와서 피십시오. 아니, 경내에서 밖에 나가 피라는 얘기 안 하죠. 경내에서 피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국립암센터 정문 앞에 담배 피는 흡연장이 돼가지고 경찰서장님 보고서 세 사람만 잡아다가지고 벌금 좀 매깁시다. 그리고 언론에 내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서에서는 뭐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그거 못합니다. 특별히 선거철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성병과 급성병, 우리 생각을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그 급성 백혈병은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신다. 그다음에 만성 백혈병은 치료는 잘 안 되지만 오래 살 수 있다. 그런데 오래 사는데 요즘은 더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는 많고 그 병으로 돌아가시는 적다 그러는데, 낫지는 않더라도, 완치는 안 되더라도 치료는 할 수 있다. 치료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만성병의 치료 원리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언급하고 지나갔으면 배고픈 병은 완치는 불가하지만 밥 먹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평생 밥 먹어야 된다. 당뇨병도 완치는 안 되고 치료는 효과적이지만 평생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비타민 먹는 것은 평생 먹는 거 괜찮은데 고혈압 약 먹으라고 하면 이거 평생 먹어야 됩니까? 예, 평생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요즘은 항암 치료제도 이제는 뭐 4번만 하면 되고 뭐 6번만 하고 몇 번 하면 끝납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치료약이 좋아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살면 되는데, 2001년도에 저희가 왔을 때 그 이레사라는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시판대 의정원에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정해서 했는데, 그분이 소위 해서 임상 시험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 약을 지금 거의 11년 동안 돈 안 내고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분도 아마 그 KBS 생로병사에서 몇 번 나오고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고 그분이 뭐 그 약값을 하면은 4, 5억 벌었을 겁니다. 아마 그 약값이 비쌌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 시험에 하는 것이 내가 실험 대상이냐 마루다냐 그게 아니고 새로운 약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임상 시험에 참여하면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빨리 새로운 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건 좀 보시고요. 검진하시고 위내시경 해서 할 수 있고 대장 내시경도 할 수 있고 전기 단계에서 잘라내면은 이제 대장암이 안 생긴다는데 이것은 제가 실제 그 환자입니다. 2002년도에 왔나요? 폐암으로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에서 완치가 됐는데 2009년도 돼가지고 이 양반이 70세가 넘어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데 암이 생기면은 의사가 매일 그 정기적으로 보면서 그것도 진단도 못했다 할까봐 대장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대장에 암이 7개가 있었습니다. 7개 있어가지고 잘라내는 장면인데요. 옛날에 이거 잘라내면 구멍이 뚫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밑에다가 생리식염수를 넣어가지고 이 점막을 드러내가지고 잘라내기 때문에 천공, 뚫리는 것을 좀 적을 수 있고 배를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걸 시술을 할 수 있으니까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제는 치료하고 나서 바로 집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언론이나 아니면 여기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KBS 뉴스가 아니고 조태현 뉴스. 그다음에 카드라 뉴스라고 하는데 조태현 뉴스는 좋다고 그래요 하는 이제 사투리고요. 카드라 뉴스는 아마 영남지매에서 뭐뭐라 카드라 뭐뭐라고 하더라는 것을 이제 빨리 하면 카드라 뉴스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은 이제 오도하고 있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고 암센터 하든지 암 그러면 별하별 뭐 별하별 뭐 그 면역요법 한우 뭐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전면 광고로 나가지고 뭐 하는데 거기 하지 말라.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습니다. 알라는 개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여기서 통계에 대한 그런 거예요. 통계냈는데 어느 방에 식탁위에 이런 식탁위죠. 거기 아침 식사하는 것처럼 이제 계란이 3개가 있고 소세지가 7개가 있어가지고 그 식탁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계란의 비율이 30%인데 그 방에 개가 들어가서 소세지를 5개를 먹고 왔어요. 계란 안 먹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중에서 계란의 비율이 60%를 되니까 그냥 통계로만 하면 30%였는데 개가 들어가더니 60%를 됐다. 이렇게 하면 그냥 결론이 개가 가서 알을 낳았느냐. 그래서 알 낳는 개입니다. 이건 개가 알을 안 낳으니까 그건 틀리고 뭐가 좀 계산이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세금 폭탄 뭐 얼마에서 얼마로 했는데 퍼센트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뭐 작년에 뭐 예를 들면 액수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했으면 100%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자동차세 내는 것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것이 세금이 굉장히 더 많은데 아파트세보다 저도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단받아줬습니다. 왜 야단받았냐면 미국에서는 그 재산 보유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1년에 뭐 3% 5% 내는데 그것을 해주려면 우리나라의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라서 저희 그 얘기하다가 좀 싹 말을 좀 접고 있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펫스캔이라고 여러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펫스캔이 인터넷에 그대로 나옵니다.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파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 약자로 단 한 번의 촬영으로 전신의 암을 진단하는 최신 의료기기입니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병원에서 뭐 이것을 새로 기계 최신 의료기기를 하면은 이걸 해가지고 지금 검사료가 한 90만 원,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보험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 수입을 창출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암이 있는 환자한테 암이 전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진행 상태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은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데 그냥 암이 없는 사람 이거 한번 검사하면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안다는 것은 틀린 얘기니까 믿지 마세요. 예를 들면 위암 같이 생겼을 때 위암이 조그만 있을 때는 위는 움직이고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혀 안 나타나고요. 지금 국회의장님 또 예정자, 내정자 분께서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언론에 한번 그 노출되신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펫스캔 했는데 이제 폐에 그 사모님이 이제 그 전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결절성 그 인플라메토리 체인지가 있어서 암이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리가 뭐냐면 포도당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부착된 포도당을 쓰는데 포도당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뇌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쇼크 났다면 그 포도당이 너무 떨어가지고 뇌가 기능을 안 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장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이게 방광, 이 방광에도 소변에 배출되기 때문에 방광암이나 전립선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숨겨가지고. 그래서 100%는 아니니까 이것이 꼭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권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병원에 수입 창출해서 하라고 그런 건지 아닌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왜곡된 것 중에 호가호의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어느 매일경제에 나온 건데 집집마다 암 환자 시대 왔다. 이거까지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암과 진행암은 달리 치료해.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론을 보면 이제 사기 암 환자를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로 완치를 해서 화제가 됐다. 뭐 이런 거 돼가지고 이제 언론에 홍보성 기사가 이게 나온 겁니다. 홍보성 기사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치료해서 완치됐는지 말기암 환자 이런 사람 치료해서 했다 그러면 초기암 환자도 이것만 먹으면 다 나을 거네요. 암덩어리에 적으니까 초기암 환자는 치료 못 한대요. 그 얘기는 이것이 효과 없다는 얘기고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수익금 창출이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 모아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고기수 했더니 암이 없어졌다는 사람은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고 그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사람은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KBS 그 뭐 스페셜 내지는 KBS 뭐 생로병사에 나오는데 어떤 때는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건지 국민들 오도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다음에 예방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하라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지금 굉장히 그 쫓기는데 검진센터 얘기는 빼시고 우리 이제 건강 주치의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주치의가 없어가지고 대통령 주치의는 누구야? 뭐 이건 의장 주치의는 누구야 하는데 내 주치의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은 그 내가 병원에 맹장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는 젊은 의사 선생님 그건 주치의가 아니고 나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건강 주치의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국립암센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해가지고 시스템 통합적 항암 신약 개발 사업당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인천대교입니다. 인천대교 하는데 뭐 2조 4천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메꾸고 거기에다가 그 다리를 세운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한 그 항암제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항암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들으냐면 좋은 항암제 비싸니까 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약값 내리라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약값 내려줄 리는 없죠. 근데 우리가 만들어서 팔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냐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약값이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약을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 행복한 미래를 위한 노력, 생명 연장을 위한 혁신, 글로벌 산업의 개발을 위한 각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신화가 시작된다.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 그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방송, 통신, 신소재와 로봇, 바이오와 식품에 이르기까지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가동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키워서 좋은 일자리와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신년사인데 제가 2010년도에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가의 이제 설득 작업은 그런 겁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고 있지만 암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국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암 발생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내년 14조 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의료계의 노력으로 이제 우리나라 암 치료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효율적인 암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1993년 41.2%였던 암 환자의 5년 생존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에는 57.1%에 달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최근에 62%가 넘었습니다. 이렇듯 암 치료에 있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항암제 개발은 전무합니다. 세계 항암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국립암연구소를 통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로 텍솔, 벤테이드, 어비투스 등 전 세계에서 현재 사용 중인 항암제의 70% 이상을 개발했습니다. 표적 항암제 글리맥은 2009년 4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등 21세기 신약 개발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치료가 불가능한 폐혈병을 치료 가능한 병으로 바꾸었습니다. 신약 개발 사업은 세계적으로 600조 원의 규모를 가진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글로벌 항암제 개발을 위한 가교적 사업은 국가 브랜드를 생산시키고 국부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신약 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 인력을 도축한 가교적 개발 사업자를 만들어 국내 산학연이 발굴한 유망 항암 후보 물질을 선별하여 이들 물질에 대한 전임상 및 초임상 시험을 수행해 신약 개발의 경록 단계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10년 1조 492억 원에 투입된 B&B 사업은 10건의 기술 이전과 5건의 글로벌 항암 신약 출시를 통해 3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산업에 연간 6조 9천억 원의 생산기관 효과와 3조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4만 8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B 사업은 국가가 선도하는 모범적 신약개발 성공 사례를 제시하여 다른 바이오 산업 분야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풀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일, 우리는 해냈습니다. 가슴에 품은 열정과 값진 땀방,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신학 창조의 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세계 7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 그것은 글로벌 항암제 개발에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글로벌 항암제 개발을 위한 가교적 사업,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뭐 암은 예방할 수 있다, 암 치료할 수 있다, 또 암에 들어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이 신성장 동력 창출의 그 근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발상의 전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뭐 저희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10년 동안 일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규모가 좀 5년으로 줄어들고 또 X로 줄어들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50억, 금년에 100억, 내년엔 또 예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많이 한 건만 되면은 그야말로 박세리 선수가 그 LPGA에서 하고 그다음에 10년에는 그 우리 그 여성 골프 선수들이 나오고 또 여기 이제 김연아 선수가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꿈나무들이 하는 것처럼 한번 성공 신화를 만드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